최근에 11월 시장의 흐름은 공매도 전과 공매도 후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공매도 이전까지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시장 약한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변동성을 키운 요소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변동성, 그다음에 2023년 상반기를 빠르게 달려온 후유증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돌이켜 보죠. 2020년과 2021년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2022년에 우리가 반대 매매라든지 아니면 수급의 꼬임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023년 어느 누구도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략 후강이 대표적인 비유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근거는 일단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커졌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죠. 하지만 2023년 2차 전지,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새로운 신산업의 등장이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타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만 챗 GPT-4가 나타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가 갑자기 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호응이 크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것들이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승 이후에는 조정이 필요한데요. 특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정세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대두되는 게 우리나라 산업 동향이라든지 수출 동향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공매도가 금지가 됐습니다. 내년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죠. 최근에 공매도 금지 사례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2020년서부터 2021년 사이에 코로나 국면에 공매도 금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상방으로 움직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요소를 두루 살펴야 된다는 거죠. 공매도를 금지하면 하방으로 베팅하는 것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쇼커버라는 게 당장 이루어질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쇼커버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쇼커버를 과연 어느 시점에 가서 할 것인지 현재 제도로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공매도란 제도가 그전에 있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파생과 연계된 매매들을 그들이 해왔었죠. 그런데 공매도가 멈추게 된다라면 이러한 매매가 꼬이게 된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불확실한 요소를 더욱더 키워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점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는 내년 7월 달에 재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2022년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과 2023년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당시에는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라면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다소 방향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라는 변수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수급 외에
기업의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섹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유망한 것은 반도체 섹터가 그나마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호황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2024년까지 호황은 약속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몇몇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2024년까지는 긍정적입니다. 단 2025년부터는 반도체도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한 근거는 GPU에 대한 소비가 2024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는 2024년 중반기까지는 가장 유망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트리거는 결국 GPU와 관련된 HBM이죠. HBM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탑픽은 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가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전공정보다는 여전히 후공정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2분기 이후에 3분기에 각각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둔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미국 경기가 내년에 2%대 넘는 경기 호황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겠지만 우리나라는 2%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를 하기 적합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고객의 탁금이 50조를 하회한 상태고 신용잔고도 17조를 하회한 상태죠. 유동성이 일단 조금 조심스럽게 메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유동성이 메말라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하나는 금리의 상승이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몇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체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었던 이유가 은행 예금에 대한 금리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채권 같은 경우 5% 넘는 회사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말고 채권을 투자하려는 욕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기업의 EPS, 주당 순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 주가를 구할 때 우리가 현금 흐름, DCF 방식으로 이론 주가를 구하게 된다라면 여기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할인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론적인 주가 자체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금리 상태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 같은 경우는 미국과 디커플링이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막대한 홍보와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현재 지금 전 대통령인 트럼프하고 현 대통령인 바이든의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경기 활성화를 무기로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국은 막대한 선거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호황세를 나타내니까 아무래도 미국 관련 주식들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신경제와 구경제 중에 오히려 구경제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설비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부분들,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주식의 투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대신 우리나라 이제 공동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따라가는 모습들은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타까운 것이 이제 최근에 풍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유상증자라든지 채권 발행에 대한 어떤 트리거도 나타날 가능성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은 각각의 개별 이슈에 따라서 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내년에는 오히려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국내 투자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소 보수적이고 이익이 늘어난 섹터, 반도체, 엔터, 그나마 게임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 올 때마다 이 실적 시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가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을 때가 있죠. 우리가 3분기에 가장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었던 섹터는 두 가지죠.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이들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었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공부 잘할 걸로 봤었던 학생입니다. 당연히 성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성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칭찬을 받나요? 당연한 거죠. 따라서 이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거죠. 반면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컨센서스가 낮아졌던 상태에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거죠. 이러한 몇몇 기업들이 3분기 때 나왔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아니면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됐던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소위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성적이 조금 못 나오던 성적이 잘 나오던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 3분기, 4분기 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닝 쇼크와 유상증자 폭탄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 기업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게 되면 유상증자를 할 것이냐, 채권 발행을 할 것이냐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부터 나왔었던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을 예측을 하게 되면 갑자기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긍정적인 요소를 봐야 될 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를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요소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3분기 때, 4분기 때는 곳곳에서 터지는 폭탄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제표 투자의 힘이란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회계적으로 유명한 김수원님께서 감수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주셨죠.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전공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회계사도 아니고요. 단지 증권회사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투자자들이 실전에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보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요. 최근에 성장주를 볼 때는 영업이익 증가보다 영업이익률 증가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점도 책에 제가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업이 변하거나 내가 변하거나 시장이 변하거나 이럴 때 재무제표를 각각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췄고요. 재무제표를 다소 오해하는 것이 백미러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백미러도 있고 앞으로 전방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백미러를 확인해서 나의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책에 없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지표들의 무겁고 가벼움을 잘 판가름해야 된다는 거죠. ROE라는 것은 자기자본 이익률로서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자에게 ROE는 그렇게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PER이 더 중요하죠. 따라서 내가 단기 투자자면 PER에 집중하고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 ROE에 집중하는 가벼운 지표, 무거운 지표도 구분해 놨다는 점에 있어서 자신 있게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